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잠적한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비서 김지은 씨 측은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안 전 지사의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성폭행 의혹 폭로가 나온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잠적 역시 사흘째인데요. 안 전 지사는 어제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게 전부입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이 글 외에는 현재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습니다. 또 이 안 전 지사의 정치적 핵심 참모인 정무비서진 역시 취재진들의 연락을 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 측도 이 성폭행 파문 이후에 윤현철 전 정무부지사와만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채널의 취재진들이 어제 저녁 안 전 지사와 좀 친분이 있는 인사들과 통화를 좀 해봐서 안 전 지사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책임을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라고만 전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오늘 오후에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지은 씨가 고소장을 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네, 이 김지은 씨 변호인단은 어제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위계 등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위나 힘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뜻입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안 전 지사가 성폭행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유죄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충남지방경찰청은 아직 내사 단계이고 정확한 정황이 잡히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충남도청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이 충격과 허망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와 비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연임에 성공하면서 8년 동안 이 충남 도정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느끼는 도민들의 배신감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흘째 잠적이 계속되면서 안 전 지사와 이 정무직 비서진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청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꼭 알아야 될 뉴스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이렇게 거친 파도를 들고 가는 해경 구조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 위 어선 한 척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어젯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59톤급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선원 11명 중 3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무려 70만 명의 시민에게 세금 고지서를 잘못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로 사용료로 14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좀 당황했어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이택스의 전산 오류 때문에 한 시민의 고지서가 중복으로 대량 생성된 건데요. 서울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개학시까지 담임교사가 정해지지 않았던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결국 문을 닫습니다. 남아있던 학생 40명은 모두 전학을 가게 됐는데요. 시교육청은 학교 재단이 정상적인 개학 준비를 하지 않는 등 무단 폐교를 강행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우주비행 10년 만에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인 배출 사업이 만들어낸 상품이었다는 건데요. 이 정부 부처명이 바뀌면서 우주선 안에서 칼로 우주복의 로고를 뜯고 바느질로 새로 붙이는 작업까지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배우 김옥빈 씨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위드유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고 예방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플랜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건데요. 누리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기본요금 200원 인상 방안을 최근 서울시에 건의했는데요. 이 택시 기본요금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역시 제출된 상태입니다. 에어컨 설치, 도시가스 설비 등 출장 서비스의 물가도 걱정입니다. 올해 2월 기준 가전제품 수리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14%가량 상승했는데요. 이 역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여파로 분석됩니다. 오는 13일부터 북한산 등 자연공원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음주 이후 추락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2번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관련된 소식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차장. 고소장을 일단 냈는데, 일단 저희가 고소장을 냈을 때 어제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변호인의 목소리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서부지검 앞에서 접수하고요. 네. 예, 말씀 대략적인 건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추가적인 부분은 향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다수의 성폭행 사건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진행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충남에 있는 그 검찰청도 아니고 왜 서울의 서부지검에 낸 겁니까? 네, 김지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4차례 성폭행을 당했는데 한 번은 지난해 7월, 9월 그러니까 러시아와 스위스에서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곳은 서울의 모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서부지검 관할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서부지검 하면요. 마포, 그다음에 용산, 서대문, 은평을 관할하는 지검입니다. 예,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어디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의 그 안희정 지사가 올 때마다 들리는 본인의 사무실이 마포 어딘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충남도지사 시절에 본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포에 있는데 예. 거기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 출장을 왔을 때 성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은 유추를 해볼 수가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국내 출장이니까요. 해외 출장과 마찬가지로 네,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 자,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혔는데 이게 하여튼 작용한 듯한 분위기가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합의를 하고 하기 사이가 아니고 시키면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다라고 김지은 씨가 증언을 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변호사한테 직접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죄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5년에 2분의 1 가중이니까 7년 6개월이고 그거하고 또 다른 죄의 경우에는 그 경합범이 또 되겠죠. 경합범의 경우에는 그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2분의 1 가중이니까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예. 고소장에 이제 적시한 혐의는 이겁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을 하자면 302조, 303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간음하면요. 뭔가 좀 약간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부 사이가 아니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특히나 업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그 형법이 성립을 합니다. 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네. 이 경우에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상습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예.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상습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네. 1.5배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최대 5년 징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1.5배를 하면 7년 6월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만 여성의 이제
폭로를 한 이 김지은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이 정말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자, 안희정 전 지사의 전직 비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 나와서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잘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지은 씨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단호히 거절을 하면 되지 왜 그러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들 얘기한다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 왜 그래? 거절하면 되지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3자 입장에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지은 씨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난 무서웠다 그는 나한테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위력이고 위계인데 심각성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했고 결과적으로 외면한 것이 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제는 나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1대1, 성폭행은 1대1 간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우 씨 또 한 명의 증인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결국 김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3자가 나타났다는 건데 진실로 가는 길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신용우 씨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건 그가 갖고 있었던 젊고 깨끗한 이미지 때였을 겁니다. 여러 차례 여성단체 주최 행사에도 많이 다니고 또 대선 토론회 같은 데 나가서도 여성을 그렇게 위한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과거에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있었을 때 발언을 한번 모아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솔하고 정직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대로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다음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심각한 차별, 양성 불평등이라는 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가장 젠더와 양성 평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끝으로 드립니다. 그런 거죠. 저런 거잖아요. 하여튼 깨끗한 척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서 UN 인권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권을 외칩니다. 누가 인권 얘기 못합니까? 양성 평등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라고 해서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충남도민들이 뽑아준 사람이 안희정 지사인데 안희정 지사는 결국에 충남도를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형벌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석 부사장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양에 갔던 대북 특사단이 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남쪽 지역에서 열자는 상당히 파격적인 합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야 5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어제 방북 결과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네, 청와대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북한으로선 상당히 파격적인 합의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그것도 남쪽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다음 달 말 판문점 남쪽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열린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 김씨 일가 지도자 가운데에선 처음으로 남쪽 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담 시기가 다음 달로 확정된 것도 예상보다 빠른 건데요. 대북 특사단은 회담을 먼저 제의한 북한 측에서 빨리 개최하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회담 전에 남북 간 정상 한라인도 설치하고 통화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관심은 북한 비핵화인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물론 조건부긴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굳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도발 행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곧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서 오찬 회동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방북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가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회동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리는데요. 그간 영수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합류를 해서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첫 완전체 영수회담입니다. 청와대 측에선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의겸 대변인이 배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요 의제는 한반도 안보 문제가 될 텐데요. 문 대통령은 안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수석 특사인 정의용 실장이 여야 대표들에게 방북 결과를 직접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 대표들이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정상회담 등에 대해선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사단 방북 결과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은 파격적인 성과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번 특사단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특사단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인데요. 추미애 대표는 오늘 특사단이 국민에게 희망 보따리를 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는 미사일보다 강하다는 말로 이번 특사단 방북 결과를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한반도 비핵화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도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역시 남북 합의 실천에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의 일색인데 그렇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네, 보수야당에서는 우려 그리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특사단 방북 결과는 대한민국을 기망하는 희대의 위장 평화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역시 김정은의 북핵 완성 시간 벌기용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 대부분에 조건이 붙어 있다며 위장 평화 공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은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일단은 신중한 기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에서 나온 발표가 긍정적이라면서 우리는 필요한 어떤 길이라도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히고 이 일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어떤 방향이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다면 북미 대화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펜스 부통령의 또 이야기는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무부나 백악관이 아닌 부통령 명의로 성명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최대의 압력을 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이 다시 한번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북미 대화 전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주문하면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시간 벌기용 대화에 나선다면 매우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도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일본과 중국은 어젯밤 대북특사단의 결과 발표가 있은 후 각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외교특보를 통해 당분간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대북 방침을 내놓았고요. 중국은 이례적으로 늦은 밤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딱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반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헌정사상 5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강경석 기자. 자, 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기로 했는데 날짜는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어제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 명의로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는 짤막한 2문장짜리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어제 정오쯤 서울 삼성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소환장이 도착한 뒤 약 3시간 가까이 지난 후에 나온 입장문인데요. 조사를 받긴 하겠지만 검찰이 정해준 날짜를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례 없이 8일이라는 준비기간을 들인 것이라며 일정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대책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강경석 기자가 나가 있는 이 전 대통령, 혹시 집에 아직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인데요.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이 자택 밖으로 나서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7, 8대의 차량이 이곳을 드나드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이것에 들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어제 여러 번 부르진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워낙 혐의가 많아서 이게 하루에 다 조사가 가능할까요? 네, 지난해 3월 21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데만 14시간 가까이 걸렸고 조서를 읽는 데 꼬박 7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다스 관련 혐의는 신봉수 부장검사가,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뇌물수수 혐의는 송경호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한 차례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가 워낙 많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소환되는 것도 모자라 또 구속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 2명이 전부 다 구치소 감옥에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국민은 참 안타까움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 나왔죠? 네, 이상득 전 의원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의 흐름을 최종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1월에 소환됐을 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의미 있는 진술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그때와 달리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논현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희정, 조재현, 조민기. 1965년생, 우리 나이로 54살 동갑내기로 모두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서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젊고 깨끗한 이미지, 성실한 남편, 자상한 아빠의 표상이었다는 점에서 실망한 지지자들과 성난 팬들이 많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관사에는 이렇게 둔기로 유리창을 내려친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세 명 모두 SNS 대화에 덜미가 잡혔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조민기 씨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준 것도 바로 이 SNS 메시지였습니다. 옥상으로 와라. 조재현 씨도 이 메시지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텔레그램, 안 전 지사가 사용했다는 SNS입니다.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이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이 메신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괴념치 말아라. 이 무슨 왕조 시대의 왕이 시녀에게나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일반방에서 오갔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았고요. 비밀방에서는 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네 의견을 달지 말라.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춰라. 그림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치인 남편이 딸의 선생님과의 불륜 사실을 숨기고 그리고도 선거에 이기려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요. 현실도 그렇지만 영화에서도 결국 만행은 세상에 드러납니다. 중국 한나라 때 한 공무원이 상사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상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가. 과연 안희정 전 지사가 했던 말,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성불평등한 현장에서 많은 여성의 인권의 그 폭력과 유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완전 범죄도 없습니다.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네, 냉장고, 침대, 매트리스 등 이런 가전, 가구 제품들 요즘도 거금 들여서 구매하시나요? 최근 렌털 제품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년 뒤에는 그 규모가 40조 원까지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부 조현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기다 요즘 이 렌털 제품들 집마다 한두 개씩은 사용하고 있을 텐데 이 렌털 시장 규모 얼마나 커지고 있나요? 네, 10년 사이에 규모가 9배나 커진 겁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요. 2006년 렌털 시장 규모가 보시다시피 3조 원대를 시작을 했고요. 네. 2016년 때는 보시다시피 26조 원으로 이제 꾸준히 올랐습니다. 네,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2년 후인 2020년에는 40조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렌털 시장이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건가요? 네, 경제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이제 불황 장기화에 두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비 측면에서 초기 부담이 덜한 렌탈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케어를 받음에 따라서 삶의 질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이 과거에는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가 소유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지금은 경험, 공유로 바뀌었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렌털 제품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셔츠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렌털이 된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네.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여행용 가방 있잖아요. 네. 그 일정액을 내면 빌릴 수 있습니다. 렌터카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재한 이 업체에서는 시중에서 80만 원 가량 하는 이 고급 여행 가방을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면 빌려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여 기간이 늘어나면 렌털비도 당연히 늘어나는데요. 네, 특히 이렇게 셔츠나 커피 머신 같은 것들을 직장인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출근할 때 매일 입는 게 바로 셔츠인데요. 네. 그 셔츠 렌털 시스템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달 5만 원을 내면 집에서 요일별로 입게 되는 이 셔츠를 직접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밖에도 주름 관리 같은 피부 관리 기기 그리고 역시 대여가 가능합니다. 또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그림 대여 서비스도 나와 있거든요. 이 집 인테리어를 위해서 멋진 그림을 하나 걸어놓고 싶은데 이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가 부담인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까지 빌렸으면 기분 전환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빌려 쓰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위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가전제품이나 매트리스는 돌려받으면 즉시 소독을 해서 1차 위생 관리를 한다는 게 업체 측의 우선적인 설명이었고요. 이 정수기 같은 제품은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직원을 보내서 이 사용 중인 제품의 필터 교체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침대 매트리스 역시 정기적으로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장기 대여자의 경우에는 부품 상태에 따라서 일부를 교체해 주기도 한다고 업체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걱정도 듭니다. 이렇게 장기 렌터를 하다 보면 차라리 하나 더 구입하는 게 경제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한 달에 나가는 돈은 소액이지만 막상 합쳐놓고 보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때문에 지난 1월 공정위는 올해 7월부터 렌털 서비스를 광고를 할 때 일시불로 구매하는 가격도 함께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현재 월 렌털료만 표기를 했다면 하반기부터는 렌털료 등록비, 설치비, 그리고 거기에 일시불 소비자 판매 가격 이렇게 함께 표시를 해야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상황과 가구 수 등에 맞는 이 꼼꼼한 검토 뒤에 렌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진 정치부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성진 차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어제 조선중앙TV가 저녁에 오후에 그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결정적인 장면 3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판넬을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좀 긴데요. 네. 죄송합니다. 예, 촬영 붙였네요. 네. 이 둘이 악수를 이제 하고, 정의용 안보실장과 김정은이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친서를 들고 있습니다. 받는 장면에서는 두 손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오후 6시. 지금 나가는 영상입니다. 30분 정도의 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이 친서를 전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두 손으로 친서를 받는 모습입니다. 예. 네. 이거 뭐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 사이즈의 종이나 서류 받으면 당연히 두 손으로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다만 이에 앞서서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은 정의용 실장이 서서 테이블에 서서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형식의 그런 연출된 건 아니겠지만 그런 편집을 통해서 좀 보여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떠한 대등한 관계 그런 것보다는 당연한 지금 저 부분이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 만찬 전에 있었던 회담 정도로 보이는데 저렇게 기립을 해서 뭔가 특사단의 이 방북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김정은은 앉아서 듣는 저것 때문에 지금 뭐 좀 화제가 됐던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달 과정에서 김정은이 두 손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보면 친서를 받고 나서 또 이제 김여정에게 전달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예. 김여정 여기 뒤에 이제 김여정이 서 있는데 정말 명실상부한 2인자인 것 같아요. 친서를 직접 그러니까 오빠의 친서를 우리 청와대에서 갖다 준 것도 김여정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상 김정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아든 것도 마지막은 김여정이었으니까 김여정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자, 다음 저희가 결정적인 장면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벤츠인데요. 차가 궁전 안에, 그러니까 노동 당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특사단. 네. 이런 저거 보신 적 있어요? 어제 저도 이 영상은 처음 봤습니다. 예. 근데 어제 전문가분한테 들어보니까 여기 어제 식사를 하고 만찬을 했던 이 진달래감 공간 자체가 김정은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별도 공간인데 예. 평상시에도 자주 그러니까 점심이나 식사를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한 5분 정도 잘 안 되는 거리인데 또 평소에도 김정은이 차량을 타고 식사를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집무실에 나와서 차량을 타고 진달래강에 가서 밥 먹는 거 부분인데 이거 똑같은 거죠. 식사하고 똑같이 공간에 차를 타고 손님도 보내고 본인도 차를 타고 또 간다는 겁니다. 예. 뭐 특별히 걷지를 거의 안 나본데 네. 어쨌든 저까지 나와서 김여정, 이설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에서 나름 우리 특사단에 굉장히 예우를 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설주 여사가 인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요. 먼저 얘기를 건네는 장면까지 화면에 노출이 됐습니다. 말하는 모습,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앞부분에서 접견 때는 여동생인 김여정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예. 또 안면이 있다 보니까 푸른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만찬장에서는 호스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인인 이설주가 영부인으로서 손님들 접대하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간 우리 특사단을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선중앙TV에서도 자, 이 부분을 보면 조금 나름 과거와 다른 모습,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참으로 훌륭한 친서를 보내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면서 특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줄 것을 당부하시었습니다. 남조선 대통령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흉년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자기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어주시고 최상의 환계를 베풀어 주시었으며 생각지도 못한 통익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김 차장 보면 큰 과감한 결단을 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융숭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리설주가 나타난 것도 외빈 만찬에서는 처음인 거죠. 네, 공개적으로 지금 이런 축하련, 그러니까 지금 화성 15형 발사라든가 그런 공개적인 내부 행사 외에 외부 손님이 오는 자리에 이렇게 만찬장에 같이 한 거는 지금 처음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을 만나고 온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 기자들한테 얘기하기를 김정은의 외교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솔직하고 대담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육성도 들어보지 못했고 영상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화면으로 보셨을 때 그렇게 보이던가요? 일단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시원시원한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만 문제는 실제 김정은이 솔직하고 대담하게 이번 합의에 임했는지는 앞으로 북미 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얘기했고 북미 대화를 통해서 이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예. 실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실제 솔직하고 대담한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태도를 취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 척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예, 그렇습니다.